좀 이런 문제에 거론하면 안 좋은 얘기는 다 하는 것 같습니다. 뭐 엎친 데 덮쳤다, 설상가상이다, 뭐 칵테일 위기다, 뭐 얘기 저희가 표현할 수 있는 건 다 하는데요. 현재 상황이 어떻고 우리가 쉬는 동안에 글로벌 증시에서는 과연 어떤 악재들이 터졌는지 저희가 진단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건국대학교의 오정근 특임 교수와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참 새해 복 많이 받으시라고 제가 좀 기분 좋게 인사를 드리고 싶은데 상황이 상황이니만큼 바로 좀 본론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본 얘기부터 해야 될 것 같아요. 좀 네, 우리가 그렇습니다. 쉬는 사이에 좀 네. 급락세도 나타났고 마이너스 금리를 정책을 시행을 했는데 전혀 예상과는 정반대 현상이 나타나고 있잖아요. 현재 구간 어떻게 지나고 있는지 일본 증시부터 판단을 그러니까 해주시죠. 일단 그것이 이제 일본은 마이너스 금리를 했습니다만 그 마이너스 금리가 외국인 투자자들이 보기에는 아직까지도 미흡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컨대 현재 마이너스 금리 국가들 보면은 유럽 중앙은행이 마이너스 0.3%고 스위스 중앙은행이 마이너스 0.7%입니다. 근데 20년 장기 불황에서 탈출하고자 하는 일본이 마이너스 0.1 가지고 되겠느냐? 아마도 일본은행이 더 낮출 수밖에 없다는 생각을 외국인 투자자들은 하고요. 그 금리가 낮아진다고 하는 것은 바로 국채 가격이 올라간다는 얘기거든요. 만기에 따라서 다릅니다만 국채 수익률이 마이너스 0.2%포인트가 낮아지면은 국채 가격은 대체로 한 1% 정도 올라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외국인 투자자들은 일본 은행이 마이너스 금리 0.1 정도 그치지 않고 더 낮출 거라는 예상하에, 다시 말하면 일본 국채 가격이 올라갈 것이라는 예상하에 일본 국채 매수에 들어갔고, 매수에 들어가기 때문에 외국인 투자자들이 일본으로 몰리면서 다시 말하면 엔화 가치가 올라가면서 일본 기업 수익이 악화될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에 니케이 지수가 폭락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 좀 이렇게 엔화 강세가 좀 이어지다 보면 정부 측에서는 계속 엔화 약세를 시키려고 할 텐데 뭐 이러다 보니까 사실 지금까지 외환 시장에서 BOJ가 좀 직접 개입은 많이 좀 멀리 하려고 했었는데 좀 직접 개입도 되지 않을까라는 가능성도 많이 대두가 되더라고요. 어떻게 그런 얘기도 있고, 보십니까? 일본은 뭐 개입 상황은 언제나 공표를 합니다. 공표라니까 그건 한국과 다른, 한국은 개입 상황을 공표하지는 않지만 일본은 개입 상황을 공표하기 때문에 알 수가 있고요. 중요한 것은 지금 현재 엔화가 지금 약 강세로 가기 때문에 개입한다고 해도 그거는 엔화 강세니까 엔화를 팔고 달러를 사들인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그 일본은행 입장에서는 외환 보유액이 확충되는 그런 상황이고요. 지금 가장 큰 문제는 일본은행이 직접적인 개입보다는 금리를 추가적으로 더 낮출 것이 거의 저는 확실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조금 전에도 얘기했지만은 유럽 중앙은행이 마이너스 0.3인데도 다음 달에 3월 달 유럽 중앙은행 정책회의에서 금리를 추가적으로 더 낮출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고, 스위스 중앙은행 마이너스 0.7이고, 그다음 미국도 금리를 올리는, 회복되는 미국 경제에서 미국 금리를 올릴 것이 전망되었지만 그것을 늦춘다는 것이 어제 옐런도 얘기했기 때문에 일본은행 입장에서는 엔화 강세를 두고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으로는 아마 0.2%포인트 정도 한 번에 하건 두 번 나눠서 하건 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아마 한 번에 0.2%포인트 정도 낮출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 왜냐하면 일본이 엔화 강세에 따라서 기업이 받는 타격을 빠른 시간 내에 해결하기 위해서 그렇게 구로다의 성향을 볼 때 저는 그럴 가능성이 크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참 우리가 일본 얘기 하다 보면 마이너스 금리 얘기를 참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근데 네. 일본뿐만 아니라 뭐 ECB도 그렇고 사실 마이너스 금리 정책이라는 게 정상적인 통화 정책은 아닌데 지금 막 이렇게 터져 나오고 있습니다. 과연 이런 마이너스 금리에 대해서 득과 실이라고 해야 될까요? 뭐 이런 거나 또 이제 더 이상 다른 통화 정책이 약발이 안 먹히니까 여기까지 온 거 아닌가 싶기도 하거든요. 지금 현재 우리 이제 글로벌 경제가 전 세계적으로 이제 2008년 위기 이후에 글로벌 경제가 침체하면서 수요가 부족해서 초과 공급이 되는 상태인데, 이 수요를 일으키기 위해서 재정 정책과 통화 정책을 써야 되는데, 재정 정책은 각 나라가 다 국가 부채가 워낙 많기 때문에, 근데 미국 같은 경우에도 국가 부채가 GDP의 약 110%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유럽은 뭐 우리가 잘 알지만 유럽 재정위기고, 재정 정책을 못 쓰면서 통화 정책에만 의존하다 보니까 이렇게 된 겁니다. 통화량을 많이 푸는 것을 한계가 있고, 심지어는 금리를 현재 지금 뭐 유럽 중앙은행, 유럽 그 19개 회원국, 그다음에 스웨덴, 덴마크, 스위스, 일본, 지금 아마 그런 식으로 상당히 많은 국가들이 지금 현재 그 마이너스 금리 상태에 들어가 있고, 제가 보기에는 이런 상태가
당분간은 지속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럼 중간에 말씀하시면서 옐런 의장 얘기도 하셨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미국 경제가 받쳐주지 않는 이상 금리 인상 속도 늦출 수 있다라고 네, 얘기를 했는데 그렇습니다. 혹자들은 오히려 연말에 가면 다시 인하할 수도 있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지금 미국의 경제 상황을 볼 때는 이 다시 인하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미국이 지금 4분기 성장률이 0.7%밖에 안 되고요. 그 내용이 더 문제예요. 내용이 현재 미국은 70%가 GDP의 70%가 개인 소비인데 개인 소비 증가율이 3%, 2.2% 떨어졌거든요. 떨어지고 현재 그다음에 민간 투자가 마이너스였습니다. 그래서 수출도 마이너스입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이런 상태로 미국 경제가 끌고 갈 수는 없고 제가 보기에는 지금 현재 상황이 대공황 중에서 경기가 회복이 되다가 30년대 후반에 메리나 에클스가 금리를 올리는 바람에 다시 주저앉았던 상황이 지금 재현되고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큰데 한마디 더 붙이면은 옐런 의장이 작년 6월 달에 중앙은행 총재는 굉장히 입이 무거워야 되는데 작년 6월 달에 연내 한 번 금리를 올리겠다고 한 그 말에 묶여서 미루다가 12월에 금리를 올린 것이 제가 보기에는 큰 실수일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이렇게 하면 안 되기 때문에 아마 연내 금리 재인하 가능성도 상당히 높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금리 인상에 대해서 좀 미뤄질 수 있다뿐만이 아니라 연말에 가면 오히려 미국이 다시 한번 금리 인하 어떤 분들은 마이너스 금리로 다시 돌아갈 수 있다까지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요. 이 부분도 우리가 좀 유심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중요한 점은 우리나라의 상황이 될 텐데 네. 교수님께서 객관적이고 냉철하게 좀 판단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중앙은행은 과연 이 사이에서 어떤 조치를 해야 될까? 네, 벌써 금통위에서 저는 지금 현재 예. 우리 한국중앙은행은 지금 좌고 우문하고 있을 때가 아니다. 예를 들어 지금 현재 우리가 가계부채 문제는 바로 지지난달에 금융위원회에서 얘기했지만은 금리 대출 가이드라인으로 그게 이제 한마디로 대출 거시 건전성 규제거든요. 이걸로 통제하는 거예요. 중앙은행이 통제하는 게 아닙니다. 이거는 2008년 위기 이후에 BIS에서 지난 7, 8년 동안 계속 강조해 온 거예요. 초저금리 시대에는 가계대출은 금융당국이 통화당국이 아니고 금융당국이 거시건전성 규제를 하는 거다라고 얘기했고 지금 이제 가장 중요한 문제는 금리를 낮출 때 자본 유출인데 자본 유출 문제도 거시건전성 규제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지금 현재 일본이 마이너스 금리고 위안화가 절하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원화가 엔화나 위안화에 대해서까지 절상이 지금 작년에 수출이 마이너스 8%고 금년 1월 달도 마이너스 15%가 넘었는데 이런 속에서 원화 가치가 더 절상되면 한국은 초토화됩니다. 제가 보기에는 이번 1월 달에 수출이 마이너스 15% 된 것도 작년 6월 달에 원화가 엔화에 대해서 약 60% 절상이 되는 그 효과가 시차를 두고 지금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리고 작년 1년 내내 마이너스 8%는 어떻게 보면 한국은행이나 재무기획재정부가 환율 당국이 원화 가치를 지난 3년 동안 계속 엔화에 대해서 5, 60% 고평가시켜온 결과 수출이 마이너스까지 가고 가면서 기업들이 부실이 증가해서 지금 기업들이 구조조정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까지 몰려있다는 상황을 생각하고 지금은 좌고우면할 때가 아니다. 우리도 잘못하면 환율 전쟁의 패자가 되기 때문에 다음 주부터 당장 금리를 낮춰서 원화 가치를 더 이상 절상이 안 되도록 특히 대엔화 우리가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 관계에 있는 대엔화, 대위안에 대해서 절상되도록 안 되도록 하는 것이 가장 시급한 과제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역시 금리 인하 카드라는 액션이 필요하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수치에 대해서도 얘기들을 많이 네, 하잖아요. 그렇습니다. 과연 25bp 내려서 이게 되는 거냐라고도 얘기를 많이 합니다. 좀 어느 정도가 적정선이라고 보세요? 우리나라 입장에서 봤을 때. 저는 우리나라 금리도 냉정히 생각하면 지금 현재 거의 제로 수준 정도나 아니면 마이너스까지 제로 수준까지도 고려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런 개념이 어디서 나오냐면은 3, 4년 전에 3년 전에 미국에서 레리 서머스라든지 혹은 폴 크루먼 같은 사람들이 균형 실질 금리 얘기를 했습니다. 균형 실질 금리가 지금 상황에서 미국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 1%라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제로 금리를 한 거예요. 왜냐하면 그 실질 금리라고 하는 것은 명목금리 마이너스 물가 상승률이니까 명목금리가 제로이면은 물가 상승률이 1%가 되면 마이너스 1이 되잖아요. 그래서 제로 금리를 한 거예요. 일본 같은 경우에 지금 왜 마이너스 금리인가? 일본은 지금 현재 금리가 마이너스 0.1이고
그다음에 물가상승률 작년에 0.8이었습니다. 그러면 실질금리는 마이너스 0.9거든요. 그런데 일본의 경제 상황을 볼 때 균형 실질금리를 하는 것이 이제 잠재 성장 수준을 달성할 수 있는 실질금리거든요. 그것이 일본은 마이너스 1%가 넘는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금리를 0.23%, 0.2%포인트 더 낮출 거란 얘기예요. 한국도 지금 한국의 균형 실질금리 수준이 어느 정도인가를 보고 판단해야 되는데 지난 3년간 GDP 갭률이 계속 마이너스 폭이었고 지난 거의 3년간 물가 상승률이 한국의 목표 하한선을도 도달하지 못한 상황을 볼 때 우리나라도 거의 제가 보기에는 좀 제로금리 수준까지 갈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인데 문제는 자본 유출이거든요. 그 자본 유출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2011년도에 자본유동 관리 원칙이라는 걸 G20 회의에서 서로 합의를 봤는데 그게 뭐냐면 일본이나 중국이나 미국이나 이런 유로존 같이 큰 나라들의 통화 정책이나 환율 정책 때문에 작은 나라들의 금융시장이 너무 그 변동성이 심할 경우에는 규제를 할 수가 있다. 거시 건전성 유지 차원에서 규제를 할 수가 있다는 그런 합의를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런 거 우리가 최대한 활용해야지. 지금 우리가 아무런 대책 없이 손 놓고 맨날 모니터링만 한다. 이런 식으로 갖고는 통화전쟁의 패자가 될 수밖에 없고 그 결과는 우리 국민들이 너무나 많은 피해를 입을 수밖에 없다는 거. 우리 기업들이 수조 원대 부실을 안을 수밖에 없다는 거. 이걸 우리가 좀 명심했으면 좋겠습니다. 참 사실 정부에서도 어떤 가계대출에 대한 문제 때문에 쉽게 판단할 수는 없긴 하겠습니다만은 현재 같은 글로벌 통화 정쟁에서 과연 우리나라가 어떤 액션을 취해야 옳은 것인지 그리고 앞으로의 나아갈 길에 대해서 교수님께서 좀 체크를 하고 계신데요. 전반적으로 이런 글로벌 악재들 계속 얘기를 하다 보니까 교수님 수심도 가득해지시는 것 같고 그런데 또 악재를 말씀드리기가 좀 미안할 정도로 북한 얘기를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좀 이렇게 미사일 얘기가 뭐 계속 나오다 보니까 역시 네. 개성공단 같은 경우에도 이제 잠정 폐쇄가 됐고요. 과연 이것이 우리 증시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큰 그림부터 설명을 해주시죠. 당분간 지금 현재 큰 그림 보면은 이것이 단기간에 끝날 사안이 아니다. 왜냐하면 현재 북한의 핵 실험 중단, 미사일 실험 발사 중단이 조만간에 닥치지 끝나지는 않을 것이기 때문에 이 상황이 상당히 장기화할 가능성이 있고 장기화한다 그러면 한반도에 지정학적 리스크가 올라갈 것이기 때문에 그거는 이제 우리 수많은 국가 부도의를 하는 CDS 프리미엄이 올라갈 수밖에 없죠. 그러면 그건 당연히 우리나라의 주식시장이나 여러 가지 면에서 악재가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문제는 이런 악재가 발생할 때는 이것이 단기간에 끝나지 않을 때 가장 중요한 사람들의 행태의 변화가 뭐냐면 현금을 보유하게 돼요. 1997년도도 제가 그 데이터를 체크해 보니까 현금 보유율이 확 올라갑니다. 현금 보유율 올라가고 거주자 외화 예금이 증가합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전부 다 안전자산에 예금을 들려고 하고 또 한 가지는 은행들도 만약의 경우에 대비해서 은행이 부도가 나면 안 되기 때문에 초과 지급 준비금을 보유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필요 지급 준비금을 갖고 있다가는 돈이 나중에 예금 대출에 불시에 예금 대출이 생기면은 부족하면 은행이 부도가 나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 얘기는 뭐냐면 같은 통화량을 공급해도 시중에 돈이 그만큼 돌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한국은행은 시중에 그 초과 지급 준비금의 변동 증가 속도, 그다음에 개인들의 현금 보유율 속도를 고려해가면서 통화량을 공급하고 금리를 균형 수준에서 유지를 해 나가는 이런 위기 때는 위기 상황에 맞는 전략을 평상시와는 완전히 다른 발상의 전환이 필요한 상황이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어떤 통화 정책이나 그리고 이런 정부나 한국은행의 액션에 대해서 필요성을 계속 강조하고 계신데요. 그런데 참 어찌 보면 아이러니한 것이 물론 이번에는 다른 글로벌 악재들이 많이 터져 나오다 보니까 좀 상황이 다를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우리 주식 시장이 유독 이제 북한 리스크에 대해서는 많이 좀 내성이 생겼다고 해서 좀 필요 이상으로 가볍게 여기는 경우도 좀 근데 있더라고요. 이번은 저는 간단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번에 개성공단 조업 중단 조치까지 내려준 것을 보면 알지만 이번에는 간단치 않습니다. 왜냐하면 북한이 ICBM에 준하는 장거리 미사일을 개발했기 때문에 ICBM은 미국까지 가거든요. 그리고 여기서 핵 탄도만 경량화시키면 핵을 탑재한 ICBM 미국에 간다는 얘기예요. 그 얘기는 뭐냐면 미국으로 하여금 한반도에 유사 사태 발생했을 때 개입하지 말라는 얘기거든요. 한미 방위 동맹 조약은 불행하게도 자동 개입 조약이 아닙니다. 나토는 미국과 유럽에 무슨 사태가 발생하면 자동 개입입니다. 우리는 자동 개입이 아니기 때문에 미국 의회 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핵이 미국 본토에 떨어지는 상황을 감수하면서 미국 의회가 한반도 개입을 승인할 리는 없습니다. 북한이 노리는 게 바로 그겁니다. 그렇게 됐을 때 한반도는 자동적으로 북한의 손아귀에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핵을 가진 북한의 손아귀에 들어가는 것은 불문가지입니다. 북한이 노리는 게 그거기 때문에 이제는 그것이 지금까지는 계속 대화를 통해서 해왔는데 이제는 ICBM까지 날리고 핵탄두 경량도 뭐 전문가들 분석에 하면 2, 3년이면 가능하다고 합니다. 이제는 마지막 단계까지 왔기 때문에 과거와는 완전히 다른 상황이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역시 상황이 이전보다는 좀 판이하게 다르게 변해가고 있는데요. 이렇다 보니까 이제 마지막 질문을 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사실 만약에 주식 전문가를 불렀다면 제가 딱 한 질문으로 끝내겠지만 저희가 또 교수님을 모셨기 때문에 네. 두 개로 나눠서 네네, 맞아요. 우리나라가 나아가야 될 방향 그리고 또 개인 투자자가 현재 상황에서 좀 대응을 해야 될 전략 좀 두 가지로 나눠서 얘기를 해주시겠어요? 일단은 첫 번째로 우리나라가 나아갈 방향은 첫 번째로는 이제 그 지정학적 리스크를 감소시키기 위한 다각적인 국제 외교 노력을 강구해야 되겠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정책 면에서 원화가 더 이상 엔화나 위안화에 대해서 고평가되면 안 된다. 지금 전 세계는 자기 나라 통화 가치를 절하시켜서 수출을 증가시켜서 경제를 회복하거나 이런 각자 도생의 정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패자가 되면 안 된다. 그리고 세 번째 가장 중요한 것은 그러면 이제는 글로벌 경제가 뉴노멀 옛날과는 다른 성장과 교육 증가율이 굉장히 낮은 수준이 장기간 계속될 것이기 때문에 내수를 활성화시켜야 되는데 내수가 가장 중요한 게 지금 구조개혁과 규제혁파 특히 이제 그 청년들이 가고 싶어하는 금융이나 교육이나 의료나 관광이나 컨설팅 같은 이런 업종을 제발 좀 규제를 놔둬야 돼요. 전부 정부 당국이 규제하느라고 발전이 안 되고 있는데 그걸 좀 규제를 완전히 혁명적 차원이라고 할 정도로 과감하게 핵파해서 청년들이 가고 싶어하는 일자리, 고부가치 서비스업 일자리를 만들어서 내수를 증가시키는 그런 정책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다음에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는 네. 이렇게 리스크가 많은, 그야말로 칵테일 리스크로 할 정도로 리스크가 많을 때는 보수적인 자세가 중요하고요. 가장 중요한 것은 저는 위기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특히 이제 우리는 이제 내년은 지금 금년 총선과 내년 대선이 있습니다. 굉장히 국내적으로 정치 사회적으로 곤란스러울 때 이런 칵테일 리스크가 왔기 때문에 더 큰 문제인데 이럴 때는 가장 보수적인 자세를 견지하면서 위기라고 하는 것은 언제나 자산 가치가 하락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가능하면은 현금 보유를 좀 하면서 그다음에 이제 그런 과정에서 이제 우리가 좀 이익이 날 수 있는 예컨대 뭐 한중 FTA 때문에 예컨대 우리가 요즘 뭐 화장품이라든지 혹은 중국인들이 소득이 높아지면 한국의 저농약 그 식품이라든지 혹은 그 항생제, 그 축산품 이런 걸 선호한다고 하니 이런 쪽의 투자. 그다음에 새로운 그 정부 정책이 금년부터 핀테크 산업을 육성한다고 하니까 그런 핀테크 관련 이런 정책 관련 호재 이런 것들을 보면서 전반적으로는 보수적으로 운영하는 이런 자세를 가져가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역시 어떤 주식 시장에서 봤을 때 정책적인 호재들 그리고 이런 글로벌 위기가 왔을 때 오히려 현금 자산을 더 늘리는 것도 하나의 투자 전략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여기에서도 여러분들이 좀 아이디어를 얻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전반적으로 글로벌 증시 악재에 대해서 저희가 진단을 해드렸고요. 짤막하게 전략까지 세워드렸는데요. 지금까지 건국대학교의 오정근 특임 교수와 함께 이야기 나눴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